그다음에 439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입니다. 네, 저희는 근로소득이 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실기 쪽이 다 근로자 관련된 것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실기가 사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하고 연말정산하는 거, 요게 주기 때문에 좀 연관성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439페이지 보시면은요,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 급료, 임금, 연금, 상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명칭은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돈 있죠. 그거를 다 뭐라고 하세요? 근로소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 439페이지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 뭐 기밀비, 교재비, 여비, 그 다음에 뭐 공로금, 위로금, 학저금 쭉 나오는데 거기 밑에 4번 중요해요. 요거는 이론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 출자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저희한테는 요게 중요해요. 비출자 임원. 그 다음에 비출자 임원하고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건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건 종업원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지방이나 조금 외곽 지역에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 제공하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택 제공하는 곳들. 근데 거기에서 사택을 왜 제공하냐면 사택 제공을 안 하면 직원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사택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표이사야. 근데 회사 돈으로 집을 얻어서 그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 그건 세금 내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이니까 종업원이 사택 제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 좋은 회사 가시면 좋은 회사 가시면은 집 산다 그럴 때 주택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합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위에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택 제공 받는 거는 종업원은 비과세고, 그 다음에 집 산다고 돈 빌려주는 거는 원래 근로소득인데 중소기업 직원은 뭐라고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런 거 빌려줄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사택 제공은 중소기업에서도 하는 데들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는 됐고 440페이지 2번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거.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안 봅니다. 근데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참 이게 말이 어려워요. 사회통념상 이 사회통념을 얼마로 봐야 될지. 근데 이런 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직원 결혼한다고 사장님이 1,000만 원을 부주했어. 이런 거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건 사회통념상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사회통념상이라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예전에 전산세무 1급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답은 30만 원이긴 했어요. 3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지 않냐 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설명드리긴 애매합니다.
그 예전에 그 문제 풀 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친척 형이 결혼한다고 저기 대학원 교수님이 100만 원 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100만 원 주고 가셨다고. 왜냐면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회 통념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사회 통념상보다 뭐가 잘 나오냐면, 우리 경조금 있죠.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받는 돈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렇게 잘 나오지 뭐 사회 통념상 얼마냐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2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비과세 근로소득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인데 아이고 왜 209만 원? 20만 원인데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할 때예요. 그리고 1000cc 넘든 상관없습니다. 1000cc는 그 우리 회사가 살 때가 문제고, 개인차는 1000cc가 넘든 안 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시외 출장비는 가능입니다. 시내 출장비는 받으시면 안 돼요. 시내 출장비는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교재로 볼게요. 종업원이 소유 차량, 종업원 명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쓰셔야 돼요. 근데 시내 출장비는 따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0만 원이 뭐냐면, 우리가 내 차 가지고 회사에서 업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시외로 가면은 당연히 돈 받아야 돼요. 왜냐면 기름값이나 통행료나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 돈만 받으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따로 받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시내는. 근데 시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예요. 그러니까 시내 출장비에 대해서는 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따로 받지 않고 하면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로 받는 거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41페이지 나머지는 저희 시험하고는 연관없어요. 뭐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초등 어쩌고 저쩌고, 뭐 기자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이건 사무직은 안 돼요. 무슨 직만 돼요? 생산직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작년 거예요. 그 다음에 월정액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급이 210만 원 이하. 근데 이거는 안 해올 겁니다. 왜 안 해오냐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가면 이거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위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안 해올 거는 넘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 있는 걸 뭐하러 외워요? 위치 기억했다가 나오면 거기 가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240만 원 비과세예요. 1년에 240만 원까지. 근데 사무직은 안 됩니다. 그래도 국가가 요번에 저기 69시간이었나요? 그걸로 바꾸는 건 반대였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쇼는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 사무직은 이거예요.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너는 한 달에 야근을 이만큼 할 거야. 그러니까 월급에다가 야근비까지 포함해서 줘요. 그래서 야근비가 별도로 안 나와요. 그거를 포괄임금제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액션만 취하고 안 할 겁니다. 뭐라고 뉴스에 나왔냐면, 포괄임금제에 관련돼서 많이 관여를 하겠다. 없앤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고, 그냥 69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은 100원도 안 줘요. 라는 얘기예요. 없앤다라 그랬으면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냥 포괄임금제 관련돼서는 그냥 간섭을 좀 해보겠다. 딱 요 정도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야근하는 거 안 좋아해요. 원래 야근하는 거 안 좋아도 하지만 야근을 해도 100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심한 데는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심한 데는 밥도 내 돈 주고 사 먹는 데도 있어요. 원래 야근하면 밥은 줘야죠. 근데 저 다닌 데들은 다 밥은 줬어요. 야근하면은 뭐 시켜 먹든 뭐를 하든 밥은 줬는데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이 포괄임금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야근하면 밥도 제 돈으로 사 먹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데는 가지 마십시오. 예, 아무리 그래도 밥은 줘야죠. 돈이야 포괄임금제로 해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갔는데 저희는 야근은 따로 돈 안 줘요. 그러면 포괄임금제예요. 이게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야근해도 돈을 100원도 못 받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에서 야근한 거 다 받으면요. 만약에 평균 230이라고 치면 280은 될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야근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9to6 외쳐도 아닌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사무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공장에 취업하셨는데 뭐 물어볼 거 있다 그래갖고 연락 왔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물어봤죠. 제가 많이 고만둬 봤으니까 알거든요. 뭐만 물어봤냐면 힘든데 버틸만 해요? 그랬더니 버틸만 하대요. 다니시라고. 언제 그만두는 거냐면 나 오늘 눈 떠갖고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럼 그만두는 게 맞아요. 돈이 아니라 뭐더라도. 그래갖고 버틸만 하다 그래서 버티시라고. 그 회사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야근하면 야근비 다 따로 나온대요. 사무직도. 그런 것만 해도 행복이죠. 왜냐면 야근해도 100원도 못 받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중소기업 중에. 근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놈의 포괄임금제도 때문에 안 줘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에서 포괄임금제도를 인정을 하거든요. 이거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441페이지.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 왜 나올 거냐면 거기 식대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 1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은 안 주고 돈만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얼마까지는 비과세로 해주겠다? 20만 원. 근데 이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작년까지 10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20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법 바꾸면요 4월달 아니면 6월달에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 당해년도에 무조건 돼요. 법 바뀌면 이상한 거 바뀌지 않은 이상은 꼭 되는데 원래 잘 나오거든요. 원래 잘 나오는데 법 바뀌었기 때문에 요번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잠깐 그 별표 표시 보시면 만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식사되는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는 건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로 제공받는 건 비과세인데 돈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뭐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해요. 제공받냐 안 받냐. 근데 요즘 큰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식당에서 제공을 하죠. 그런 데들은 과세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중에는 식당 없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돈만 주고 우리가 나가서 뭐 하죠? 사 먹죠. 근데 사 먹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 먹는 게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오늘 뭐 먹을까 메뉴 정하는 것도 되게 힘든 날이 있습니다. 막 먹고 싶은 게 없는 날이 있어요. 근데 먹어야 일은 하니까. 그리고 직장 상사분하고 어느 정도 먹는 스타일도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MZ세대라고 해도 아직 위에 분들은 MZ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그거 관련돼서도 뉴스에 뭐 이것저것 나오던데 아무리 그래도 직장 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는 맞출 줄은 알아야 돼요. 뭐 MZ세대 중에서 잘 맞추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꼭 보면 꼭 튀는 사람 몇 명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데 튀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회사 생활은 그냥 무던하게 묻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들 튀어봤자 나중에
뭐밖에 안 돼요? 진급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근에 삼성이었나? 임원으로 진급한 사람이 글 쓴 게 있는데 논란은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진급한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회식 있으면 무조건 가고 그 다음에 윗사람 비유 맞추려고 골프도 배웠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진급을 하려면 아부를 떨어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구 진급할 건지 써야 돼. 내가 누굴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는 놈 쓸 거예요? 나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 쓸 거예요? 당연히 잘 보이는 사람 쓸 거잖아요. 사람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 글에 댓글들 많더라고요. 뭐 욕 쓰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칭찬 비율이 더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래도 나한테 잘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뽑을 거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일만 잘해. 그럼 안 뽑잖아요. 그래서 진급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저 전경 나왔는데 저희 소대장이 진급하려고요. 명절만 되면 그 진급 관련돼서 그 점수 매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맨날 조기 보내고 돈 보내고 소고기 보내고 맨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급을 못 한대요. 왜냐면 너무 올거져서 아부를 안 떤대요. 그래갖고 공부 점수는 1등인데 평가 점수는 꼴찌래요. 그러면 등수별로 자르거든요. 그리고 그 등수에 항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진급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진급은 상관없고 그냥 회사만 다닐 거야. 그런 분들은 맘대로 해도 지장이 없는데 나는 좀 진급에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그 못해서 잘못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전 지금도 잘 못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잘 사는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식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봐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는데 거기 4번에 3번 보세요. 단체 순수성 보장성 보험 및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단체 환급 후 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세금을 안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회사 가시면 대부분 이제 제조회사에 특히 이런 게 좀 많아요. 뭐 일반 회사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직원들 관련돼서 뭐 들죠? 보험 듭니다. 그래도 그 70만 원짜리까지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서 다 보험 들어가 있어요. 보험 안 들어가면요 개강을 못 해요. 노동부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수업에 다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설마 뭐 마우스 쓰다가 마우스하고 손톱하고 뭐 부러질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 관련된 직업 전문 학교들 많잖아요. 거기에선 솔직히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은 나오세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겨울만 되면 넘어지세요. 여기서 말고 오다가 공부 수업 들으려고 오다가 미끄러져서 팔 부러지시는 분이 1년에 한두 명씩 꼬박꼬박 나와요. 작년에도 한 명 있었어요. 저희 반은 아니셨는데 오시다가 넘어져갖고 팔 부러져서 수업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보험을 든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저희에 들어있는 보험에서도 보험금이 나갑니다. 근데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거기 70만 원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두 번 그 동그라미 2번 위에 보시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과세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 학자금 요거는 이제 과거에 문제가 한번 됐었는데요. 뭐냐면 그 길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 한 명을 파리로 2년 동안 보냈어요. 모든 걸 다 지원해서. 그래갖고 한 1억 5천인가 2억 정도 들여갖고 2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육을 다 받고 대한민국에 온 다음에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붙었죠. 왜 그랬냐면 우리 회사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망갔어. 그래서 요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지원을 해줬으면 2년 이상은 회사를 다녀야 돼요. 지원해준 부분만큼은. 왜냐면 지원해준 부분만큼 회사 출근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받는 돈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이게 그때 생겼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빼간 회사가 돈 벌었죠 뭐. 왜냐면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에서는 2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여긴 돈만 주고 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442페이지 3번 출산보육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6세 이하의 자녀, 요거를 일명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육아수당이라고 하는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 수당이 있을 때만이에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그 6세 이하 자녀 관련된 수당이 있다 그러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 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수업 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회사에 전화해 갖고 이거 해달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걸 하면요 뭐를 파악해야 돼요? 직원들의 자녀의 나이를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일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무에선 잘 안 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잠깐 봤었던 식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가운전 보조금. 이 두 가지는 웬만한 회사에서 거의 다 하는데 나머지들은 하는 회사 있고 안 하는 회사 있는데 안 하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육아기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국외근로 시험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 시험엔 그렇게 안 내더라고요. 국외근로는. 그래서 외국에서 근로 제공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월 100만원. 그 다음에 외항선언이나 원양업, 예, 배 타거나, 예, 원양업 아니면 해외건설 근로자, 예, 요런 분들은 300만원 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은 빼주겠다. 왜냐면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국익에 반영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100만원만큼 빼주겠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 번 것도 세금은 일부 내십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받았을 때.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회사 업무 관련돼서 내가 낸 아이디어 때문에 회사에서 비용을 줄여.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금 주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데가 공무원. 공무원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 가지고 비용을 많이 줄였어. 그러면 일부 포상금이 나옵니다. 대기업들도 해요. 근데 솔직히 중소기업에서는 뭐 줘봤자 얼마나 죽었어요. 많이는 못 주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밑줄만 치세요. 거기 두꺼운 글씨에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라 그래서 이만큼 벌고 가족이 몇 명이면 이만큼 세금 떼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맞춰서 세금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어느 정도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0만원 벌고 가족이 3명이면 한 달에 5만원씩 떼세요. 이런 식으로 표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표에 맞춰서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을 받더라도 조금 받고 내더라도 조금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값을 만들어 갖고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보고 세금 떼는 거지 이런 거는 세무사도 몰라요. 저 300만원 버는데 1년 동안 1년 후에 연말정산하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 300만원 버는 사람이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냥 표를 만들었어요. 300만원 벌고 가족 몇 명이야? 그럼 얼마 세금 내세요? 500만원 벌고 가족 2명이야. 얼마 내세요? 1000만원 벌고 혼자 살아요. 얼마 내세요? 이렇게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기 들어가면 있어요. 홈택스에.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홈택스. 그리고 국세청에서 아예 매년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그 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는요, 금액 넣고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넣으면은요 얼마 정도 세금 떼면 된다라고 뜨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거지 그냥 뭐 무턱대고 띄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43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용근로자라고 있어요. 얘는 나오면 이론입니다. 일용근로자는요 일일 15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1급여에서 15만원 뺀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6%예요. 그래서 6% 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박스에 6%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은 55% 빼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좀 더 빼줘요. 왜 빼주냐면 근로소득자는 이제 두 번 빼거든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번을 빼줍니다. 근데 왜 두 번 빼주냐면 우리 근로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유리지갑. 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월급 받는 거는요 무조건 회사에서 100% 다 신고해요. 근데 왜 100% 다 신고하냐면 신고해야만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을 무슨 지갑이라 그래요? 유리지갑. 근데 요즘에는 저기 음식점도 유리지갑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현금으로 많이 받았지만 요즘엔 거의 95% 이상이 카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얘기하는 게 사업자들도 유리지갑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전문직 분들이 현금 달라는 거예요. 세금 덜 내려고. 그 다음에 옷 파시는 분들도 뭘로 주면 좋아해요? 현금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구점 가는 데가 있는데 현찰로 내면 몇 프로 빼줘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다 결론적으로는 탈세하려고 준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겠지만 다 맞거든요.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봤거든요. 현찰로 받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그래서 유리지갑이다 보니까 세금을 두 번 빼줘요. 그래서 소득공제라 그래서 소득에서 한 번 빼주고 세액공제라 그래서 세금으로 한 번 더 빼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55%가 세액공제고요. 거기 앞에 있는 15만 원이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다 빼주고 그 다음에 15만이 넘었을 경우에 세금을 내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용직을 하는데 20만 원을 벌어요. 일단 얼마 빼고 시작해요? 15만 원. 그러면 5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6% 세금 떼요. 그러면 3천 원 나와요. 그 다음에 55% 빼주시면은 45%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틀리면 안 되니까 3,000원 곱하기 45% 하면 1,350원 세금 내시면 돼요. 근데 일용직 분들한테는 많이 거두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일용직 분들 힘들기도 하고 이분들이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일용직 분들 죽겠대요. 일이 없어서. 요즘 건설 경기 확 죽었잖아요. 그리고 100명이 모이면 한 20명 내지 30명만 일 가고 나머지는 집으로 간다라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라고 있는데 500만 원만 받으세요. 왜냐면 그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데
우리가 500만 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실기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500만 원에만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빼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70%. 요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70%면 얼마죠? 350이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써먹어요. 그 다음에 443페이지 밑에 거기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요. 잉여금 좀 봐주세요. 잉여금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결의.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연금소득. 연금 받으셔도 돈 받았으니까 뭐 내요? 세금 냅니다. 연금 비과세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소득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공적연금, 우리는 국민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군인은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다니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공적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라 그래서 사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연금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타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가입할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공적연금에서 무슨 연금이요? 국민연금.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예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이제 연금으로 받는 시래라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얘도 강제예요. 내가 들고 싶어서 들고 안 들고 싶어서 안 드는 거 아닙니다. 회사 다니시면 법인은 다 퇴직연금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올해인가 내년부터는 개인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퇴직연금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가실 거면은 꼭 이건 알고 가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요 노동법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왜냐면 너무 작은 데까지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에서. 그래도 뭐 4대 보험 가입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5인 미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모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데 가셔야 노동법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4대 보험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4대 보험 좋은 거예요. 건강보험. 우리 만약에 건강보험 혜택 못 받으면요. 병원 갈 때마다 최소 몇만 원에서 검사 받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을 지금 국가라기보단 한쪽에서 계속 민영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민영화 되면요 미국처럼 돼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돈 많은 사람은 병원 가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은 집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 우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얼마 안 냈잖아요. 미국은 코로나 한 번 걸리면 최소 몇 천이에요. 그래서 4대 보험 되게 좋은 거예요. 국민연금도 요즘 뭐 이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나중 되면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예, 받는데 자라나는 새싹들이 20% 30%씩 내서 그러지 못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이 줄어는 들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없는데 그 정해진 거 어떻게 다 받아요. 국가에서 이제 계속 줄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받진 않아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드시고 사적연금이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에다 드는 연금들 있죠. 네,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3년금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돈 많으시면 상관없어요. 돈 많으면 보험도 안 해도 되고 연금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 돈으로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연금 받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보다 연금이라고. 왜냐면 자녀가 매달 얼마씩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보다 연금이라고 진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보다 연금 때문에 산다고. 왜냐면 자녀분들 중에서 뺏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안 뺏어오고 안 뺏어가기.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은 돼야 되냐면 못해도 200 이상이에요. 세 가지로 준비해서. 근데 왜 200 이상이냐면 200 이상이어야 그냥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풍족한 생활을 하시려면 5, 600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남의 동네 얘기고, 연금으로 500, 300 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준비는 좀 하셔서, 예. 왜냐면 노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전 60에 갈 거예요. 퍽이 나요. 60되면 70살까지 살고 싶고, 70살 되면 80살까지 살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르신들 나 이제 가야 된다고. 예, 아니에요.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100세 이상 살걸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여자분이 90세인가 92세인가 그럴걸요. 남자가 85세인가 86세인가 그렇고, 정확하진 않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금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연금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 받는 장애연금,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군인에서 받는 장애연금이나 뭐 상위연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이거는 다 쳐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산재보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산재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담당하시면 머리 아플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담당해봤는데 머리 아파요. 어떨 때 머리 아프냐면 다치면.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를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예, 직원 입장에서는 산재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회사 입장에서 산재를 안 해주려고 그러냐면, 산재보험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몇 건 넘어가면요, 중요 회사로 봐요. 일명 찍혀요. 산재 관련 국가 단체한테 찍혀요. 그러면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와서 지적하고 가요. 여기에다가는 못 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거 설치하시고요, 다 해요. 설치 안 하면 벌금 내요. 설치할 때까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해도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를 안 하고 회사 돈으로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솔직히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돈으로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땡인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좋긴 한데,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 겪었었던 건데, 겪었다라기보단 저 그만두고 나서 생긴 일인데, 마트 가갖고 장 보는데 예전에 일하셨던 분이 따님이랑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같이 다니던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마트에서 누구 봤어?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건이 크게 났다고. 무슨 사건 났는데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프레스 이거 찍는 기계 있죠. 그거 갖고 이제 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분이 새끼손가락이 마지막 날 잘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두는 날이야. 근데 일하다가 이제 새끼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혔어요. 근데 이거 프레스에 찍히면 없는 손이에요. 왜냐면 이걸 살리려면 잘려야 되거든요. 근데 찍히면 잘린 게 아니라 눕혀졌기 때문에 이건 못 살려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해는 하는데 인정은 안 합니다. 거기 이제 팀장이, 사무직에 있는 총무부 팀장이 일부러 찍은 거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일부러 찍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모르는데, 죽도록 아플 건데 거기에 찍히면.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마음은 인정은 하는데 이해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랬는지 뻔한 거잖아요. 산재 처리 안 해주려고 사이에서 이제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간질이 사장이 안 하고 밑에 중간 단계에서 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또 그 사람은 또 자기 살려면 또 거기에서 욕먹더라도 이간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그래서 군인 관련된 연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보시면, 공적연금은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받으시면요, 국민연금에서 돈 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 띄고 줘요. 그리고 1월 달에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적연금은요, 1200만원보다 적으면은 5에서 3% 띄고요,
1200만 원 넘으면은 15% 띄고 나중에 요것도 예, 종합과세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 다 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띄든 뭐 하든 되도록이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제 나이 55세 되면은 여기에서 주세요. 저 죽을 때까지 355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에. 한 달에 아니에요. 1년에 355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전후. 그리고 제가 많이 살 생각 없거든요. 저는 딱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면 45년 동안 한 30만 원 정도 계산하니까 1억 6천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낸 돈은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플러스예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이유가 투자를 잘못해서 날린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게 주가 아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사세요. 네. 원래 저 국민연금 세팅이 제가 알기로 70세인가 75세에 다 죽는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옛날에 만든 거라. 근데 국회의원들이 안 찍어줄까봐 이거를 원래 옛날에 줄였어야 돼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되게 오래 사시잖아요.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인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안 찍어줄까봐. 이게 계속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뭐 몇 년도에 고갈된다 이게 나오는데 그 고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오래 사세요.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 1, 2년 오래 사시면 상관없는데 세팅된 거에 비해서 한 15년 이상은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아마 요번 정부만이 아니고 아마 매번 손대지 않을까요? 정부 바뀔 때마다. 근데 손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마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았지 더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손대야 돼요. 왜냐면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죠? 군인연금 적자죠? 사학연금은 아직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인가? 2033년인가? 조만간 또 적자돼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도 손을 대면은 한 55년인가 60년 정도? 예, 그 전후에 어쨌든 고갈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심각하기는 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준비는 하십시오. 심각한 건 심각한 거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447페이지 기타 소득은 조금만 보고 쉴게요. 기타 소득에 요거 두 가지만 적어주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론은 주로 기타 소득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제일 많이 나와봤자 두 개긴 하지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그 6개 없으면 그 나머지 없으면 기타 소득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드렸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라고 했는데 이 5가지랑 퇴직, 양도가 아니면 다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기타 소득은 대부분 잠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받고 더 이상 못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80% 추정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80%만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경연소득이에요.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불타는 트롯맨이나 뭐 요런 경연 프로들 있잖아요. 아이돌 만드는 경연 프로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1등 하시면은요 80% 빼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임영웅 씨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분이 1억 받았어요. 거기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8천만 원 빼고 시작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가 많거든요. 그럼 20%에서 얼마 내요? 400만 원 내요. 요게 소득세고 지방소득세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세금 뗐어요? 1억 받고 440만 원. 그래서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으로 띈 거 메꿔서 1억 다 드렸다고. 그 메꾼 게 얼마예요? 440만 원 메꾼 거예요. 그래서 경연대회에 나와갖고 1등하면 무조건 80% 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억이면은 2억 4천 빼고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빼주냐면 경연에서 1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필요경비로 좀 많이 빼주기는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 보시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80%만큼 빼주겠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80%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주로 그 밑에 있는 6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렇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외우진 않을 건데 경연소득 80%, 나머지 60%. 저희는 아마 이렇게 외울 거예요. 왜냐면 간혹가다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론에서. 안 냈으면 좋겠는데 딸랑 2개 내면서 계산 문제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시적인 문예 창작이고 뭐 요것저것 나오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 경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래서 그 2가지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교재 조금 더 나가고 그다음에 저기 다음 주에 이론 조금 하고 아마 바로 실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기 바로 나갈 건데 저거는 안 할 거예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안 하고 바로 부가가치세로 넘어갈 거예요. 실기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저기 밑에 13번 잘 봐주세요. 그래서 13번 보시면 뇌물. 뇌물도 걸리면 세금 띱니다. 안 걸리면 넘어가지만 걸리면 그 뇌물 관련돼서 범칙금도 내셔야 되고 세금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알선수재, 배임수재도 말만 다르지 뇌물이에요. 그래서 알선수재는 뭐냐면 거기 밑에 잘 쓰셨는데 돈 받고 잘해달라고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 받고 취업시켜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알선수재입니다. 결론은 뇌물이에요. 근데 뇌물도 걸리면 세금 냅니다. 갖다도 오시고. 그 다음에 배임수재. 배임수재도 결론은 뇌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을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공무원인데 건설 쪽에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이거 원래 허가 내면 안 되는데 허가 내달래. 그런 게 배임수재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다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 받았다 걸리면은 이제 저기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도 떼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16번에 복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복권 당첨이 되시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쓴 만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원짜리 가지고 로또 복권 1등이 돼서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10억에서 5천원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10만원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저기 말이 나오는 게 최근에 뭐 2등이 한 곳에서 103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0명까지면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한 명이 100장까지는 살 수 있어요. 한 군데 가서. 왜냐면 10만원이 한도예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103장이 걸렸어.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욕먹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법에 10만원까지 사라고 해놓고선 10만원 이상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 누구 탓이에요? 국가 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로또 복권이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짜든 뭐하든 한 번만 돼봤으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1등도 안 바라고 4등 한 번만. 4등도 한 번 안 돼봐서.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봐야 되는구나. 그 어디 갔냐? 요건 됐고 여기 밑에 건 안 나오고 저거 450페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외울 거예요. 450페이지 보시면 선택적 분리과세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00만원.
아까 이자에서는 2천만 원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에서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종합과세 할 건지 분리과세 할 건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은요. 세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 15, 24, 35, 38 안 외워도 돼요. 이거 40, 42, 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퍼센트가. 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이라 8단계로 되어 있어요. 몇 단계로요? 8단계.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만 원보다 적으면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20%예요. 몇 프로라고요? 20%. 근데 내가 만약에 합쳐서 내면 40%를 내야 돼. 그러면 40 내는 게 좋아요? 20 내는 게 좋아요? 20 내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은요.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걸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세금을 내는데 6%밖에 안 내. 그러면 합쳐서 내는 게 유리한 거고 나는 만약에 40%를 내야 되는 고소득자야. 그러면 당연히 따로따로 내는 게 어떻죠? 더 유리하죠. 왜냐면 합치면은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얼마라고요? 300이에요.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선 다행히도 이거 갖고 계산하는 건 안 나옵니다. 다른 시험은 내는데 저희 시험은 딸랑 2개 내기 때문에 잘 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과세체조안이라고 있는데 5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로또 4등이 얼마였어요? 5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요번에 또 바뀌었죠. 요거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요거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날에도 이거 낼 거 아니에요. 올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로또 당첨금 3등까지는 웬만하면 세금 안 낼 거예요. 왜냐면 로또 당첨금 3등이 대부분 100에서 200 사이가 많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2등도 많이 돼갖고 말 많더라고요. 2등이 6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600에서 700 사이. 원래 2등이 1억 전후거든요. 당첨금이. 그리고 세금 빼고 나면은 한 5천 이상은 받는데 요번 2등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돼서 600만 원대 중반인가 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1등이 될 거면 혼자 먹으면 한 7, 80억 먹는 거고 여러 명이 먹으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인 거고. 그래서 뭐든지 인생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2등 운 좋게 되신 분은 이제 땅을 치고 있는 거죠. 하나 내가 걸렸는데 아싸 그리고 있었는데 당첨금이 봤더니 600이야. 그러면 눈물을 흘리겠죠. 왜냐면 2등이라는 게 맨날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저 아는 형이 3등 됐어요. 그 술값이 70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로또 초반이에요. 제일 많이 팔렸었을 때인데 그때 3등이 50만 원인가 40만 원 나왔어요. 너무 많이 당첨돼서. 그래갖고 일명 술값이 더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줄이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봐본 결과. 그래서 그거 잘 좀 봐주세요. 200만 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 451페이지 위에 보시면 개별소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는 거기 보시면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3% 프리랜서 있죠?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시간 강사는 근로소득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데 뭐 정치 특강 아니더라도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강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연예 프로에 보면 경연 프로에 보면은 가수들이 와서 거기 와서 막 등수 매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가수죠. 그러면 등수 매기고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 돼요. 왜냐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니까. 아니면 뭐 100분 토론에 정치인이 나왔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전에 기타 소득을 80% 필요 경비로 빼줬었어요. 욕 패대기로 얻어먹고 60%로 줄였어요. 그래도 60%도 높은 겁니다. 왜냐면 가서 1시간 떠들고 만약에 100만 원 받았어. 그리고 60%면은 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을 만들려면 60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기타 소득은 안 써도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정치인분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근로소득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코인도 기타 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자 배당에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만만한 동네가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인 분들의 소득은 현재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저희 시험에. 네. 종교인 분들도 세금은 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460페이지로 오세요. 이 교재는 좀 잘 만들어 놨네요. 이 파트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 근데 제가 소득세 쪽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해야 1년에 한 문제입니다. 네. 워낙 나오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이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파트에서 뭐 재무회계나 원가회계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1년에 두세 문제 나오는 건데 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서 요거 잘 나와요 라고 해야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왜냐면 개수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서. 요 파트도 1년에 하나 정도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손금과 뭐라고 있죠? 2월 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의 뜻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났다? 손해 났다. 그래서 결손금. 2월 결손금은요? 결과적으로 손해 났는데 2월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손해 본 거예요. 요거는 올해 손해 본 거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손해 봤냐 예전에 손해 봤냐. 그래도 결론은 사업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왜냐면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종합소득세. 그게 얘 때문에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에서 요게 중요하거든요. 사업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손해본 거는 이익 난 거에서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손해봤어. 근데 다른 소득이 있어. 뭐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로소득으로 따로. 네. 그래서 그런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근데 제가 아까 종합소득 이렇게 써드렸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업부터 시작하니까 사업 다음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 뭐예요?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배당.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우면 얘는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요거 순서대로 가잖아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자, 배당.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근로부터 나왔어. 그러면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 때문에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빼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 하다가 손해 본 게 있어. 그러면 부동산 임대에서만 뺄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못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불로소득 관련돼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 쪽에서 손해 봤네.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임대를 잘해서 이익 나면 그때 뺄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업소득은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2023년도죠. 그래서 2023년도는 한 번 결손금이 발생하면 15년 동안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해본 게 있어. 그러면 그 이후에 15년간 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5년일 때 있었고 10년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46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는 못 빼도록 되어 있다. 그거 좀 봐두시고 15년도 좀 봐두세요.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거에는 다 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5년에서 10년 그래 놨다가 나중에 15년 이렇게 바꾸는 폼이 앞으로 서류 보관 기간도 5년에서 몇 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10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법은 안 바뀌었는데 나중 되면은 보관 기간도 같이 길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지금 법에서 작업 중이거든요. 5년이었던 거 10년으로 바꿔놨다가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 또 15년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영수증도 10년 동안 뭐 직접 서류로 보관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캔해서 컴퓨터에다 보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부터가 이제 실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저기 468페이지로 오세요. 오늘 조금 보고 마무리할 건데 거기 인적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게 실기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본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1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빼주는데 무조건 빼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건 2장짜리 밑에 있어요. 나이라고 쓰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러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20살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인데 그냥 연도에서 연도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2000년생이라고 나오면은요. 2023에서 2000 빼면 몇 살이에요? 23살이 되는 거예요. 월일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세법에서 계산할 때는 그냥 연도에서 연도만 빼서 몇 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이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요 세 분들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결혼하면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20살 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죠? 나이 갖고 제한을 하게 되면은 공제를 못 받잖아요. 배우자들은 대부분. 왜냐면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일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돈 벌어도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돈 안 버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공제를 하게 하려면 나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그래서 배우자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그래서 소득 그러면은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이자하고 배당은 기준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총급여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500만 원일 때 70% 밑줄 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으로 쳤을 땐 500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뺄 거 빼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500만 원까지는 70%라 그랬어요. 몇 프로요? 70%. 그러면 500에서 70% 빼주면 얼마죠? 150이죠. 그래서 아까 그 500만 원에 밑줄 쳐져 있는 게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저기 443페이지에 있어요.
443페이지 보시면 500만 원에 70%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70% 빼면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150.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월급이 500이나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썼다 안 썼다 그럴 건데 다 이하예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에는 다 쓰고 어떨 때에는 다 빼고 할 건데 요 소득 얘기할 때는 다 이하예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아까 기준 금액이 얼마였었죠? 300이었죠. 그래서 300만 원 이하. 결론은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안 돼요. 1년에. 이거 다 1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하면 공제 못 받아요. 그래도 저도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거 올해 연말정산 하잖아요. 올해 연말정산 할 때 저희 와이프 걸 뺐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작년에 2달 일했는데 2달 일해서 500이 넘었어요.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얼마 버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510만 원이라도 벌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 거 물어봤더니 550인가 560치였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못 받았죠. 그래서 거기 있어요. 468페이지 보시면 거기 직계존속이라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부모님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존속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할아버지도 다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몇 세 이상이요? 60세.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입양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둥이가 있어. 그래갖고 나하고 같이 살아. 근데 얘가 아직 고등학교 다녀.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도 돼요. 그 대신 형제자매는 몇 세 이하예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요. 그 형제자매 옆에다가 요것도 하나만 써주세요. 뭐 써주시냐면 동거중이어야 됩니다.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에서. 근데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만 형제자매는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돈만 안 버시고 나이만 되시면은요 강원도에 사셔도 받을 수 있어요. 인천에 사는 사람도. 근데 외국에 사시는 건 안 돼요. 시험 문제 지금까지 3번인가 4번 나왔는데 부모님이 외국에 이민 가 계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계신 분까지는 못 해주겠대요. 그리고 이거 법원에서 한번 붙었는데 법원에서 판결 나기로 외국에 있는 분까지는 공제 안 해줘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부모님이 외국에 살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가 유학 가고 있는 건 돼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거는 안 됩니다. 부모님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가족은 18세 미만인데 저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분들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위탁받아서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18세 미만인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보시면 연간소득금액이라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고요. 총급여는 5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으로 나오면 2,000이고 그래서 그 기준금액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보시면 추가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밑줄 치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그러니까 추가공제를 받으시려면 아까 봤었던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 여기에 맞는 분들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공제라는 걸 해주는데요. 경로우대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셨어. 그러면은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래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그래서 장애인분의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그래서 장애인 공제는 이거 프로그램에 있어서 안 해오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장애인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이실 때,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되어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고, 거기 밑에 잘 써 있어요. 국가 유공자 중에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이건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이렇게 세 분들은 이제 장애인 공제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위에 거는 계속 나와서 되는데, 요 밑에 거 두 가지는 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여기는 따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녀자 공제는 이제 여자분들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들만 되시는데,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요? 3천. 그래서 연봉으로 치면 한 5천, 4천 얼마였는데, 제가 요거는 찾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월급으로 치면 4,700이었나? 5천 좀 안 돼요. 연봉으로 치면. 왜냐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건 뺄 거 일부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700 정도? 그 정도 넘어가면 공제 못 받아요. 원래 예전에는 다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고소득자까지 해줘서 말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말이 나왔냐면 남자들이 말이 나왔죠. 왜냐면 부녀자 공제 누구만 돼요? 여자만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좀 뒀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결혼 안 하신 혼자 사는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건 여자밖에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해당 사항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좀 말이 나와서 금액 제한을 좀 걸었어요. 고소득자까지 못 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뉴스에서는 부녀자 공제라고 안 하고요, 맞벌이 공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녀자 공제 그러면은 맞벌이보다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근데 맞벌이 그러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해하고, 그런 분들의 영향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여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형제자매랑 같이 산다거나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요거예요. 세대주로 꼭 올라가 있어야 돼요. 본인 이름이. 그리고 요건 이제 여자분들만 가능한 공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소득공제라고 있어요. 일명 한부모 공제라고 하는데, 한부모 공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기 때문에 요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요즘에 한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아니죠.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요때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녀자 공제는 이제 한도가 있는 이유가 여자분들만 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이 나와서 한도를 만든 거고, 한부모 공제는 남녀 다 되다 보니까 한도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추세 자체가. 저는 우리 딸 혼자 못 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딴 건 다 자신 있는데 가끔씩 와이프가 시켜서 하거든요. 머리를 못 묶겠어요. 묶어본 적도 없고, 제 기저귀는 잘 가는데 머리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래갖고 와이프 바빠갖고 맞벌이 할 때 혼자 보내면 산발돼서 가시는 거죠. 아니면 와이프가 묶어놓고 가든가. 그건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둘 다 되는 여자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왜냐면 둘 다 해주면 남자들이 싫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이. 그래서 둘 다 안 해주고
하나만 해줍니다. 근데 왜 한부모 공제를 해주냐면 거기 보시면 부녀자는 50이고요. 한부모는 100이에요. 그래서 높은 거 하나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여자일 때만 되는 거예요. 부녀자 공제는. 네. 이거는 지금 본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뭐 돈 벌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일 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거지. 네. 내가 남자인데 배우자가 있어.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연습하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인적 공제 관련 사항 박스 좀 봐보세요.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분들은 동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비속이 자녀예요. 이거는 확실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공부할 때 직계존속 그러면 부모님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네, 조부모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 그러면 자녀나 입양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직계비속이에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기들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직계비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번호는 달라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직계비속에 자녀 입양자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직계비속에 기타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직계비속의 기타가 이제 조부모님들이 아기들 보시는 분들,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희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녀들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아니면 20대가 나오면 혼자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주다 보니까 그건 아직까지 쓴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외의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약, 질병의 요양, 그 다음에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 우리 학교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부부라고 있죠. 예, 주말 부부도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업무 때문에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3번.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 직계존속 그러면 부모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들도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하고 소득에 해당 사항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나이 소득이 돼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자의 판정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다만 옆에 잘 봐주세요. 다만 요게 좀 중요합니다. 사망 또는 장애 치유는요. 저도 이거 초반에 헷갈렸는데 당해 연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경우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공제 대상자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안 살아 계시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장애가 좀 약하신 분들 중에 수술해서 완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장애인,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장애인으로 공제받으시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거기 좀 말을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날짜로 보기는 해요. 기준이 전날짜기는 하지만 올해 돌아가셨거나 장애가 치유되셨으면은 그분들은 올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 계산하실 때는 그냥 연도에서 연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00년생이야. 그럼 2023년에서 2000년 빼서 23살.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났네 안 지났네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연말정산을 추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이론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아마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실기를 나갈 거예요. 근데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는 따로는 요거 연습할 때는 안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 때는 할 건데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